이순신은 해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13척으로 수백 척을 막았다는 이야기. 그건 전설이지 역사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기록, 그리고 단 몇 초의 시뮬레이션이 제 오만과 무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장교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신 그 이름 앞에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미국 해군대학에서 전략사 강의를 맡고 있는 로버트 맥케이입니다. 군 복무는 22년째, 실제 작전 경험도 있지만 지금은 젊은 장교들에게 해상 전술과 역사 속 해군 리더십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인물들은 영국의 넬슨 제독, 미국의 니미츠, 페리, 그리고 가끔은 일본의 야마모토처럼 서구 해전사에서 주요하게 기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번역된 문헌도 없는 아시아의 장군은 솔직히 관심 밖이었죠. 몇 달 전 한국 국방부로부터 단기 교환 세미나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아시아 해군의 전술 수준이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배를 잘 만들겠지, 기술은 뛰어나겠지, 하지만 전통은 없을 거야. 그런 선입견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미나 일정 중 한 참가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 해군의 뿌리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도 몰랐고 대단한 인물이라는 말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전쟁사에 자주 나오는 전설 같은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른 외국 참가자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12척으로 300척을 막은 장군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전설이라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전술 원칙에 어긋나는 드라마틱한 설정에 불과했죠. 더구나 해군사에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체계와 전략, 그리고 정보의 우위입니다. 300척과 12척이라니. 그건 상대가 눈을 감고 싸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영어 표기조차 정확하지 않은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들, 그리고 전설과 실화가 섞인 듯한 해전 기록들. 솔직히 처음에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12척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가 진짜 23전 23승을 이끌었다면 그건 전략사에 있어 재해석이 필요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단지 신화로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바다 위에서 현대 전략의 원형을 만들어낸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국가적 전설일 뿐이라고. 확신 없이 페이지를 넘기던 그날 밤. 다음 일정 중 들르게 될 장소 중 하나가 이순신 기념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이순신은 제가 알고 있던 영웅과 같은 부류였던 걸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세미나 일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 영웅을 기리는 박물관은 존재하니까요. 웅장한 동상, 몇몇 전리품, 그리고 과장된 업적들. 솔직히 그런 류의 공간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죠. 하지만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말없이 전시관을 둘러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숙연했고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전시물에는 수치보다 마음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단순한 전쟁 기록 이상의 것을 말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에 쓰여 있던 한 문장이 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들은 문장이라며 한국 참가자들이 설명해 주었죠.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패전 직후에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결연한 각오였다고 했습니다. 12척. 불과 12척의 배로 적의 수백 척을 맞이하려 했다는 그 각오에 처음으로 그의 싸움이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실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한쪽엔 이순신 장군의 친필 난중일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문장들은 군사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책임을 견뎌낸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전투, 병사들의 죽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한 장의 일기 페이지 앞에 섰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그는 병들어 있었으며 전투는 피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 문장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읽는 동안 제 안에 수많은 군사 이론과 전쟁 전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긴 건 단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고독과 국가적 절망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어떤 영웅보다 깊고 무거운 승리였습니다. 기념관 영상관에서 상영된 명량해전 전투 시뮬레이션은 제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던 측풍 이용 전술, 지형 활용, 적 유인 전법 등이 이미 16세기 조선수군의 해전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전설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승리였던 겁니다. 상영이 끝난 뒤 조명이 켜졌을 때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고 눈가엔 알 수 없는 열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를 해적 같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내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웃어넘겼던 내가, 나는 누구도 지우지 못할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이론보다 강했고 그 어떤 기록보다 인간적이었으며 내가 그간 가르쳐온 모든 것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는 길, 한국인 참가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해군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을 배우기 위해 군인이 된 저와 잊지 않기 위해 해군이 된 그들의 차이가 그날만큼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신은 강의실에 있어야 한다고. 단지 기념관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기념관을 다녀온 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머릿속의 기존 전술 체계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었죠. 미국 해군의 교범은 숫자, 해상권, 보급망, 위성 정찰을 기반으로 한 승리를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그 모든 걸 가지지 못한 채로 이긴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운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전술적 계산이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국방연구원에 있는 해양전략 자료실에 따로 연락해 번역된 난중일기와 해전 재구성 문서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은 수십 년간 현대식 분석을 거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전개도, 적의 진영, 수심과 조류, 측풍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좁은 해협의 구조까지 그 모든 전장이 지도 한 장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에 펼쳐진 전략은 그 어떤 현대 지휘관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정밀함이 있었습니다. 전투 직전 그는 명확히 적의 허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허점을 노리기 위한 위치와 시간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심지어 적이 자만하게 만든 유인 전술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그랜트 장군의 전술과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건 결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대 해군 전술의 원형을
400년 전에 실전으로 구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강의안을 꺼내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대서양 유보트 대응 전술 사이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전술가였고 심리전의 달인이었으며 해양 지형을 가장 잘 이해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병사들에게 남긴 짧은 말 하나도 군사학 교재로 충분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생존과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모든 승리를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민간인의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투의 목적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임을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 문장을 읽으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싸움의 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이유를 고민한 사령관이었고 책임의 무게를 끝까지 견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기념관으로 돌아가 전시된 난중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 섰을 때 그 글씨들이 저에겐 명예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왜 서구 군사학에 없을까? 그의 승리는 왜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인물을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가르친다는 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고민 끝에 다음 학기 교환을 수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전술적 비대칭 승리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의 구조를 현대 해전 전략 속에 연결했습니다. 수업 기회에도 그의 이름을 분명히 넣었고 학생들에게는 번역된 난중일기의 일부를 사전 학습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일부 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실존 인물 맞나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술 지도와 조류 흐름 분석, 측면 진입로에 대한 전략적 해석을 보여주자. 몇몇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조용히 끝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이틀 뒤 동료 교수 2명이 제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참신한 시도이긴 한데 이건 너무 지역적인 사례 같지 않나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정규 커리큘럼에서 다루기엔 공식성이나 권위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부 커리큘럼 조정 회의가 열렸고 제가 추가한 이순신 관련 강의안은 정식 채택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구 해군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인물,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전설적 사례, 미국 학문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 그 말을 들으며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전략이었는데 인간이 아니라 이론을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저를 깊은 회의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난중일기 번역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지금껏 읽은 그 어떤 교본보다 이 책은 훨씬 더 절박하고도 정직했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눈물 흘렸노라. 나라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 백성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 문장이 너무 생생해서 책장이 아니라 전장 앞에 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 한 줄도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끝까지 백성과 조국의 안녕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과서라 부르는 책들이 전투의 전개와 병력 수치만을 담고 있다면 이 책은 병사의 숨소리와 지휘관의 고독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소개하려는 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책임을 끝까지 안고 자신을 지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짜 리더였습니다. 그가 겪은 오해와 고립은 제가 느낀 이조론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미국의 군사학계 안에서 조선의 장군을 말하는 사람은 분명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생각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전설이 아닌 전략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난중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들, 보고서에선 다루지 않는 책임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전투를 이긴 장수가 아니라 외면당한 장수가 끝까지 백성을 등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제 안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시 교환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던 기존 강의 방식 대신 전략 결정자의 시점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 수군의 사령관이었다면 군량도 병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했을 것 같습니다. 상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항명했을 겁니다. 백성을 먼저 대피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의 구조, 측면 협곡과 물살의 흐름, 함선의 배치와 적군의 숫자, 그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선택이 단지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의 진행 방식보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심리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계산을 그 짧은 시간에 했을까요? 지도자는 원래 고독해야 하나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수업은 단지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사적 판단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한국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강의 계획서를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커리큘럼 조정안에 다시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략학이 아닌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제목 아래에서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회의를 열었고 몇몇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정식 수업 커리큘럼의 선택 주제로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작고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학술지 논문보다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본장에서는 1597년 명량해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압도적 열세 속에서도 전략과 결단으로 승리를 거둔 조선 수군의 지휘관 이순신의 리더십을 분석한다. 그리고 작은 주석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역사 속 실존 인물에 기반하고 있으며 난중일기와 현대 해양전 자료를 참고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그 한 문장을 저는 조용히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단지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를 존경한 한 사람의 신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전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미 해군사관학교 전략과 교수였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가 강의에서 다룬 이순신 장군 관련 사례를 다음 학기 전술사 수업 내 발표 세션에서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세션은 해전 전략의 비대칭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고, 기존에는 대부분 트라팔가 해전, 중동 분쟁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순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며 명량 해역의 지형, 조류, 통신 방식, 전술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령관의 심리와 결단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강연장에는 200명 가까운 사관생도와 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흐르다가 제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발음도 낯설고 시대도 멀고 무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전략가로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술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인 장군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기록을 이야기하자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수치와 결과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조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전략적 신뢰와 판단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미국의 장군들 대신 이순신을 소개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승리를 말하는 장군은 많지만 무너지지 않는 책임을 보여준 이는 적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미 해군사관학교는 제 발표를 정리해 학술 소논문 형식으로 내부 게시했고 일부 교수들은 이순신의 난중의 길을 참고 문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몇 주 뒤 한 해양안보 저널에 짧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순신은 동양의 넬슨이 아니다. 넬슨이 서양의 이순신에 가깝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없는 외국 장교 하나가 단지 간명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시선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여름 해군사관학교 교류 프로그램에 한국이 포함되었고 3명의 장교가 서울과 통영, 진도를 답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명량 해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살을 보고 나니 왜 이순신이 여길 선택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전투가 아니라 장소와 흐름을 먼저 읽었군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가 단지 전투를 지휘한 장군이 아니라 자연을 읽고 사람을 믿고 책임을 짊어진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제는 미국 장교들도 느낀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순신 관련 주제는 동아시아 해군사 선택 강의의 한 주제로 정식 포함되었고 전술 시뮬레이션 훈련에서도 명량 모델을 기반으로 한 훈련안이 시험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그때 이순신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 리더십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책임이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고요.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낯선 언어로 된 편지 한 장. 그 한글로 쓰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그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이 왜라는 질문 앞에서 반드시 떠올려야 할 하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조선의 해군이 단 13척으로 역사를 바꿨다는 말은 저에겐 전설이었죠. 하지만 그 전설 속엔 숫자가 아닌 신념으로 버텨낸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 대신 책임을 택했고 전투 대신 사람을 지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된 건 하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기준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제 교과서에 남깁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